우리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군주를 떠올릴 때 흔히 강력한 카리스마나 뛰어난 지략 같은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역사상 가장 학문에 정통했던 한 임금이 난데없이 낡은 전쟁 기술 서적에 깊이 빠져들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붓의 힘이 칼의 힘을 압도하던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의 모든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병법을 논하기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다른 거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학자군주로 손꼽히는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치열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가 손에 들었던 한 권의 책 속에 담긴 비밀을 말이죠. 정조가 다스리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그야말로 문치주의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학문적 깊이와 유교적 덕목에 있었고, 국정 운영 역시 신하들과의 깊이 있는 경전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끝없는 당파 싸움이 국력을 좀먹고 있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예나 병법 같은 주제는 교양 있는 선비가 입에 담기에는 다소 거친 것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죠. 정조 스스로도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경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저술과 편지들은 그가 얼마나 학문을 사랑하고 깊이 탐구했던 군주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정조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아주 낯선 책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무경칠서였습니다. 손자병법을 비롯해 중국 고대의 위대한 병법서 7권을 한데 묶은 말 그대로 전쟁과 전략의 모든 것이 담긴 군사학의 교과서였죠. 이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책이었습니다. 문인들에게는 너무 거칠고 무인들에게는 너무 현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최고 지성이자 군주인 정조가 이 책을 직접 교정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판본을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조는 완성된 무경칠서를 규장각의 핵심 인재들은 물론 조정의 고위 관료들에게까지 나누어주며 이를 깊이 학습하고 토론하라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평생시와 경전만을 논하던 신하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요한 서재에 호련히 등장한 칼과 창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함께 깊은 의문을 안겨주었죠. 대체 임금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읽으라 하시는가? 과연 정조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치주의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낯선 병법 강의는 사실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었던 거대한 계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던진 진짜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고 당쟁으로 분열된 조정을 하나로 묶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는 아니었을까요? 그는 붓이 아닌 칼의 논리를 통해 신하들에게 무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당시 조선의 국방력은 오랜 평화 속에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북방의 국경은 늘 불안했고 내부적으로도 군대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어쩌면 정조는 무경칠서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옛 병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군대 통솔의 원리와 리더십,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의 지혜를 통해 낡은 군사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눈은 이미 훈련장과 국경 너머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곧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호시탐탐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결국 잘 훈련된 군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가 훗날 창설하게 될 최정예 친위부대 장용령이나 철저한 군사적 계산 아래 축조된 수원화성은 모두 이러한 그의 구상이 현실화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경칠서는 바로 그 거대한 개혁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이자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정조의 생각은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경칠서에서 발견한 것은
비단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를 경영하고 사람을 다스리며 조직을 이끄는 보편적인 통치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정조는 신하들이 이 병법서를 읽으며 눈앞의 사소한 당파 싸움을 넘어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넓은 시야를 갖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의 지혜가 비단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에게 무경칠서는 군사 교본이자 동시에 혼란스러운 시대를 돌파해 나갈 리더십의 교과서였던 겁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며 이기의 시대를 이끌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당장이라도 풀어야 할 국가의 생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방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깊은 상흔을 채 극복하지 못한 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았죠. 그는 텅 빈 국고와 무기력해진 군사 시스템의 현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무경칠서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바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실용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고대의 전술과 용병술, 통솔의 원칙들은 그에게 낡은 지식이 아니라 조선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였던 겁니다. 그의 이런 의지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조는 무경칠서의 가르침을 현실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창설은 그 대표적인 사례죠. 장용영은 단순한 호위 부대를 넘어 무경칠서의 전략을 체화한 조선 최고의 정예 부대로 육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집약체이자 철저한 군사적 계산 아래 지어진 수원화성은 그가 병법서를 통해 꿈꿨던 강력한 국방의 이상이 땅 위에 실현된 거대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결국 정조에게 강력한 군사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조선을 병들게 했던 당쟁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날카로운 수단이었던 셈이죠. 신하들에게 병법을 강독시킨 것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경칠서가 강조하는 리더의 덕목, 즉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법,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하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원칙 등을 통해 그는 신하들이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배우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주의 말이 곧법이 되는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향한 정조의 거대한 밑그림이었죠. 문제는 정조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사대부들에게 임금의 병법서 탐독은 그저 위험하고도 불필요한 일로 비쳤습니다. 문치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성리학의 나라에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 기술을 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정조의 무경칠서 프로젝트는 수많은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진위를 의심했고 문치주의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그의 군사개혁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군주의 고뇌는 그렇게 깊어만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조는 신하들의 거센 반발과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이토록 병법서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국방력을 키우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정조가 무경칠서에서 발견한 것은 전장의 기술을 넘어 나라를 다스리는 거대한 통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정조가 보기에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전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경칠서에 담긴 조직관리의 원칙과 리더십의 본질이야말로 이 고질적인 분열을 끝낼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통솔력,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는 용병술,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조직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략가의 시선. 이것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단순히 칼과 창을 쓰는 법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 아래 단결하고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라는 최고 지휘관 아래 모든 신하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꿈꾼 것이죠.
하지만 문치주의의 이상에 깊이 빠져있던 사대부들에게 임금의 이런 깊은 뜻은 위험한 무력 숭배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력을 논하는 왕은 성군이 아닌 폭군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붓이 아닌 칼을 가까이 하는 군주, 학문 토론 대신 군사훈련을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은 그들이 평생 지켜온 세계관을 뒤흔드는 아주 불온하고도 위험천만한 시도였던 셈이죠. 결국 정조의 노력은 문을 숭상하는 시대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를 비판하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임금의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조정 안팎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정조가 아끼던 신하들조차 그의 군사개혁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시대를 너무 앞서간 개혁군주의 고독한 싸움은 그렇게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놀랍게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가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무경칠서, 연구와 군사개혁 프로젝트는 마치 신기루처럼 힘을 잃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지녔던 구심점이 사라지자 장용영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병법서들은 다시 규장과 깊은 곳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신세가 되었죠. 결국 정조가 무경칠서를 통해 꿈꿨던 부국강병의 비전은 그의 시대에는 온전히 꽃피우지 못한 미완의 계획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뇌했던 그 뜨거운 열망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법에 미친 왕이 아니라 붕당 정치의 폐해를 끊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위대한 설계자로서의 정조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진심은 당대에 외면받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